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심장내과 송재관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보건복지부와 과기부에서 연구비를 투입하여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 중심으로 볼 때 의료기술이 무엇이 제일 좋은지, 무엇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뛰어난지를 알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5, 6년간 수십 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됐고 최근 그 재밌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 고위험 분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볼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하여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환자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 입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의 폭을 넓혀주실 우리 전문위원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소비자행동 범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오수영입니다. 아마도 고위험 분만 혹은 임신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요즘 결혼 연령이 늘어남으로부터 초혼 연령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노산 혹은 가임 연령이 증가되는 데 대한 어떤 걱정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결과가 다른지 좀 자세한 내용을 우리 오수영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고위험 임신의 정의는 2016년에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이미 고위험 임신에 대해서 정의하는 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나라의 연구들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산모의 나이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고위험 요소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분류표에서는 경한 고위험, 중간 정도의 고위험, 심한 고위험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산모의 나이가 35세에서 39세 사이인 경우에는 중간 정도의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고,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심한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고, 산모의 그 체질량 지수, 즉 비만도도 사실 임신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는데, 체질량 지수가 25에서 한 30 정도면은 중간 정도의 고위험 요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30 이상의 체질량 지수를 가지는 경우에는 심한 고위험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산모분들은 임신을 계획하거나 이럴 때 내가 고위험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궁금해 하실 때가 있는데, 환자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자기가 별로 고위험이 아닌데 되게 심한 고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걸 막자는 것이 우리 사업단에서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데, 변호사님 주위에서 고위험 산모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호소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지요? 네. 사실 제가 고위험 산모군 출신이에요. 그러셨어요? 38살에 일환성 쌍둥이를 출산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은 나이 자체도 고령이었고, 또 다태아 임신 자체가 또 위험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신에 따른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었고, 그 막상 저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다가오니 저 자체도 굉장히 좀 약간의 그 포비아, 공포, 막연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아무런 사실 사전에 계획적인 준비 없이 막상 닥치는 경우들을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전문적으로 고위험 산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임 연령의 증가 혹은 결과 이에 대해서 오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나이가 고위험 요소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나이뿐만 아니라 비만도라든지 또는 뭐 내과적인 질환이 같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하나만 가지고 너무 고위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모분들을 볼 때 흔히 많이 하는 비유인데, 예를 들어서 32세의 산모가 있고 체질량 지수가 뭐 31 정도로 좀 통통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이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분과 38세고 마르셨고 이런 분이 있다.
당뇨가 없고 그러면 사실 전자가 훨씬 고위험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초산과 경산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 그냥 나이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은 40세인데 둘째를 낳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40세의 초산과 40세의 둘째를 낳는 거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기를 한 번 낳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저위험 쪽의 요인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째 아기를 뭐 35세에 낳고, 그 다음에 40세가 됐는데, 내가 40세니까 그냥 나는 고위험이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아기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예, 경산, 네. 즉 둘째부터는 사실 고위험 요소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면은 무슨 사망이 증가한다든가 결과가 나쁘다든가 이런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데이터가 어떤 건지 저희가 좀 볼 수 있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군요. 우리나라 분만 환경의 변화를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모들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는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의 비율이 36%가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산모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안타까운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출생아의 9.9%의 출생아가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산아의 출생률이 한 6%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해서 10명 중 1명 정도의 아기가 조산아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지금 통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일본과 한국의 그 큰 조산율의 급증하고,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가장 큰 거는 다태아의 차이입니다. 네, 다태아의 차이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험관이 많아진 거죠. 네, 시험관이 많아져서 이제 쌍둥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조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단일 배아 이식이 원칙입니다. 그거를 내셔널 폴리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출생아의 5.8%, 2022년 기준으로 5.8%가 다태아 출생이거든요. 다태아가 사실 급증했죠. 근데 미국인 경우에는 약 3.2%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2.04%로 사실 가장 일본이 다태아로 태어난 아기들이 낮기 때문에 조산율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시험관 하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단일 배아 이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태아가 적다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든지 증가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네. 더군다나 조산율이 증가하고 다태아가 증가하면 저게 어떤 면에서 위험을 올리는 거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 맞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가끔 외래에서 환자를 볼 때는 시험관 임신을 해서 오셨는데, 첫 번째 임신부터 이제 배아를 2을 넣는다든지, 첫 번째 임신부터 배아를 3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쌍둥이, 셋쌍둥이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사실 쌍둥이의 50 내지 60%는 조산하거든요. 그건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좀 천천히 가더라도 단일 배아 이식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 넣는 배아의 개수의 수를 늘리는 거가 맞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좀 낮은 거죠. 예, 나이에 따른 조산율의 증가, 다태아 이런 설명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데, 또 변호사님 직접 또 다태아를 임신을 낳으셨다고 해본 입장에서 몸에 큰 변화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오 선생님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사실 제 얘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 시험관 아기를 했었고, 이란성 쌍둥이 다태아이고 고령 임신에 36주 조산
케이스입니다. 그때 그 병실에 같이 입원해 있던 다태아 임산부분들 중에 대부분 아이를 이제 상실을 했고요. 저만 성공했습니다. 그 병실에서. 그래서 참 그때 희비가 교차하는 병실이었거든요. 옆에서는 매일 산모분들이 안타까운 다른 일들이 산모분들이 일어나고. 계속 여러 번 이제 시술을 하셨던 분들, 10번까지 하셨던 산모도 계셨는데 굉장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초기였기 때문에 긴장을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출산할 때까지. 제가 또 조산을 할 거라고는 예측을 또 못했거든요. 열심히 또 운동을 하던 차에 갑자기 또 출산을 하게 된 거라. 임신하는 여성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들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 오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산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에 따라서 임신의 합병증, 특히 조산율, 그다음에 신생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생아의 장기 예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세에서 39세 사이는 2005년에는 약 16%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2019년에 30%를 차지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40세 넘은 산모들을 보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40세에서 45세 산모의 분율도 2005년도에는 2%에 불과했었는데 2019년은 7.5%로 증가하였습니다. 첫애 분만만 지금 퍼센트로 나타난 건가요? 이거는 초산모의 초산모만. 초산모를 상당한 대상으로 증거가 하였습니다. 예, 예. 있군요. 예. 그리고 다음 표에서는 이제 이 산모의 연령에 따라서 이제 상과적인 결과인 조산이라든지 고혈압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표인데요. 예를 들면은 35세에서 39세 사이에서는 이런 임신 중독증이 4.5%이고 44세가 넘어가면 사실 10% 정도로 사실 상당히 높아지고, 사실 조산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은 25에서 29세 사이의 조산율이 한 2.8%로 되게 낮은데 40세에서 44세가 되면 7%, 그다음에 44세 이상이면은 사실 8.3%로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사실 산모분이 나이가 많고 싶어서 많은 거는 아닌데,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우리나라 사회적인 배경에서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아기를 늦게 갖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결혼을 늦게 했으면 결혼한 다음에는 좀 바로 임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예를 들어서 36세 결혼을 했는데 나는 2년 있다가 아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런 결과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아기를 낳을 것으로 계획을 한다면 결혼을 했으면 좀 한 살이라도 빨리 임신을 하는 게 상과적으로 또 아기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꽤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나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중에는 산모가 뭐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신생아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은 25세에서 29세의 조산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35세에서 39세 사이면 조산율이 약 1.5배가 증가하고 40세에서 44세면 약 1.7배, 44세 이상에서는 1.9배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 안다라고 하면 결혼한 부부들은 좀 임신의 계획을 가급적 빨리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산모의 나이에 관한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출생아의 장기 아웃컴, 장기 결과와도 저희가 좀 그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모의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신생아의
장기 예후, 즉 예를 들면은 자폐증이라든지 ADHD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사실 너무 또 젊은 산모들도 뭐 청소년 임신이나 너무 젊은 산모들도 좀 그런 위험도가 있고, 이 결과는 사실 다른 나라에서의 연구 결과와 굉장히 비슷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생아의 장기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30세에서 35세 사이가 가장 좀 적정한 연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단점은 이 공단 데이터에서는 남편의 나이가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남편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남자 나이가 중요하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미 외국 연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꼭 여자의 나이만 가지고 결과를 해석할 것은 전혀 아니고, 결국은 부부의 나이가 너무 많아지면 출생의 장기 예후에도 좀 영향은 미칠 수 있다라고, 그런 거를 좀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후속 연구로 네. 남편의 나이도 보정이 되고 해서 좀 더 확실한 데이터가 제시될 수도 있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적정 분만 연령군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고, 더군다나 뭐 300만 명이 넘는 임신 분만에 대한 데이터니까 이거 이상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 말씀하신 것 중에 나이 말고 비만 관리 이런 게 조금 언급이 되시는데, 제가 사실 임신이나 출산을 해보자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임신한 여자분들이 조금 퉁퉁하다든가 이런 건 아기를 위해서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쌤이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견해나 결과가 있는가 보죠? 네, 물론 우리나라 산모들이 서양의 산모들에 비해서는 엄청 날씬한 편이긴 그럼요. 합니다. 네. 네, 그렇기는 하지만 비만도가 산모건 남성이건 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뭐 그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임신 중 비만도 사실 위험 요소가 되고, 당뇨병, 임신성 당뇨라든지 임신성 고혈압 이런 거에 위험 인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살을 뺀다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산모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임신을 하면은 아기를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거든요. 임신하기 전에 살을 뺀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인데, 임신을 내가 계획하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산모분들은 막 힘든 거를 다 참아내는 그 모성애가 확 발동하는 순간이니까, 약간 그 순간을 이용해서 살을 빼면서 임신을 시도하면 임신의 결과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과에서 지만 상당히 좀 무식했던 게, 아이고 임신 기간 동안은 비만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군요. 어떤 구체적으로 비만이 임신의 결과, 태아 혹은 뭐 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실하게 유발된다. 그래서 어떤 컷오프 밸류라 그러냐, 어디 이상은 안 된다든가 주기별로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게 셋업이 돼 있나요? 네, 네. 있습니다. 그거는 있고, 사실 그 상과 교과서에는 비만이라는 챕터가 아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산모가 비만이 있으면 뭐뭐뭐뭐가 안 좋다라는 게 한 챕터로 완전히 다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비만의 기준이 있다든가 그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뭐 좀 공부가 되거나 미리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 또한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마르셔가지고 지금이 사실 안 마른 건데요. 사실 출산 직후는 더 말랐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안 먹던 음식이 막 땡겨서 신랑한테 뭐 시키고 이러지는 그런 경험을 오히려 못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상 먹었던 이제 한식 위주로 잘 이제 챙겨서 먹었었고요. 다만 태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부지런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운동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네. 임신 중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도 줄인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굉장히 잘하신 건데,
많은 산모분들이 임신을 한 다음에 좀 많이 누워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누워 있으면은 인제 혈액순환, 혈전이 잘 생기고 교수님 심장 어 보시지만 혈전의 위험도가 증가되고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혈전의 위험도가 원래 4 배가 증가되는 상황인데 더 누워 있으면 그 위험도가 높아져서 사실 출산 직후에 뭐 폐색전증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증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고 그런 게 임신 중독증의 위험도를 줄인다라는 건 이미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임신 연령에 따른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충분히 잘 알았고요. 아까 언급된 비만 혹은 당뇨 이런 것도 임신 경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데이터도 오 교수님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연구 중에 인제 비만이 중요한지 당뇨가 중요한지 사실 요런 거를 비교하는 연구였습니다. 이제 환자를 볼 때는 임신성 당뇨가 사실 10% 정도로 되게 흔하게 있거든요. 근데 임신성 당뇨로 진단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 산모들은 진짜 열심히 혈당 조절을 잘합니다. 너무너무 조절을 잘하고 정말 어떤 때는 좀 과할 정도로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날 이거를 체크를 하고 열심히 적고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그런데 임신성 당뇨는 그렇게 질환을 정의를 하고 혈당을 관리를 하는 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실 비만은 누구도 병으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는 없으면서 비만이 있는 경우랑 당뇨가 있으면서 관리가 잘 된 경우랑 사실 실제로 환자를 볼 때는 당뇨는 없지만 비만이 동반된 경우가 아기가 커진다든지 제왕절개 수술률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약 3,000명 정도의 데이터로 완전히 둘 다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당뇨는 있지만 비만은 없는 경우, 비만은 있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둘 다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4군으로 나눠서 임신의 경과와 신생아의 결과를 이제 좀 비교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2군을 비교를 하면 예를 들면은 당뇨는 있지만 비만이 없는 군과 당뇨가 없고 비만만 있는 경우가 이 군이 훨씬 제왕절개 수술률이라든지 거대하라든지 심지어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당뇨가 있는데 잘 관리를 하면서 비만이 없었던 군은 마치 당뇨가 없었던 군만큼 예후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가 있지만 좀 마르신 분들, 혈당 관리 잘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솔직히 비만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뭐 체질이라든가 뭐 이런 본래 그렇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위원님 관리가 잘 되신 걸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본인 경험은 어떠세요? 좀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임신 시기에는 본인도 모르게 식욕이 좀 증폭되는 시기들을 겪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중기 정도의 안정기 때는 좀 식욕이 갑자기 증가됐던 경험들이 있었고요. 임신 전에 산모들이 몸 상태를 준비하는 그 시기부터 이런 비만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여러 맞아요. 루트로 맞아요. 접해서 네. 그거의 심각성을 굉장히 깨닫고 준비를 마음의 준비 또는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거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 임신 기간 중에 비만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또는 정보를 접하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접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 나이라든가 비만 이런 어떤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결국 임신이 되고 난 뒤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분만 때까지 아기를 잘 유지하느냐, 조산율을 낮추는 거, 아기를 잃지 않는 게 아마 부모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장 바라는 좋은 건데
중재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어느 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 오 교수님이 이번에 데이터를 잘 정리하셨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조사는 전체 임신의 한 8 내지 1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조산의 원인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조기 진통이고요. 30% 정도는 조기 양막 파수고, 그 다음에 10% 정도가 자궁경관 무력증이라는 질환으로 이제 조산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임신 중독증이라든지 심한 자궁 내 태아 발육 지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일찍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거를 산모 태아측 요인에 의한 조산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중재 시술 중에서 사실 자궁경부 봉합 수술은 조기 진통을 막는 수술이나 조기 양막 파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없고, 사실 자궁경관 무력증 때 시행이 되는 상과적으로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궁경관 무력증의 수술 적응증은 이제 국제적인 지침을 보면은 수술의 적응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임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병력 때문에. 그래서 전에 임신에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아기를 유산하거나 조산한 경우, 그거는 병력 때문에 요번 임신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 임신에 조산을 했는데 그게 조기 진통이란 또는 조기 양막 파수 때문에 조산한 거를 그 자연 조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 자연 조산을 했고 요번 임신에 24주 이전에 측정한 자궁 경부 길이가 2cm 또는 2.5cm 미만인 경우를 초음파 적응증에 의한 자궁 경부 봉합 수술의 적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진찰 소견에 의한 수술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신 20주에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뭐 양막이 밑에서 보인다. 이렇게 되면은 요번이 첫 번째 임신이라도 수술을 하는 것으로, 그거를 16주에서 24주 사이에 수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응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적응증에서 보면은 사실 만약에 요번 임신이 첫 번째 임신인 사람한테는, 산모분한테는 양막이 아예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이런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 봉합수술이 좀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를 진료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2021년 저희가 대한산부인과학회 초록으로 발표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 봉합수술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본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거를 데이터를 비교한 것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1000명당 자궁경부 봉합수술을 13.5명에서 시행이 된 반면, 일본인 경우에는 같은 해 기준으로 해서 1000명의 출생아당 7.6건의 자궁경부 봉합수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보면 자궁경부 봉합수술의 변화는 한국에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산을 어느 정도 감소시켰느냐, 그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지금 환자 중심 연구 과제를 통해서 저희 병원 역학센터랑 같이 협동해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단태 임산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임신이었던 경우죠. 그리고 전에 유산이라든지 조산, 사산한 과거력이 아예 없는 그런 산모분들을 약 29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분들 중에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와 수술을 받은 경우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자궁경부 봉합수술에 따른 조산율의 비교, 수술을 하지 않은 군에서 조산율을 1이라고 봤을 때 16주 이전에 수술을 한 군에서 조산율이 약 3배 정도 증가되고, 16주에서 24주 사이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에는 조산율이 6배, 24주 이후에 수술이 시행된 경우는 조산율이 18배까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 데이터를 포함하고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출생한 신생아가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발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거를 공단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서 보시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수술을 시행이 됐던 군, 특히 24주 이상에서 수술이 시행했던 경우에는 출생아 사망이라든지 뇌성마비 빈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수술이라는 게 위험도가 제로인 수술은 없기 때문에 자궁경부 봉합수술은 적응증은 국제적인 지침 내지는 학회 권고 사항에 따라서 신중히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언뜻 들어서는 조산을 막겠다고 그냥 자궁경부를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그게 다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전문위원님께서는 임신 출산 기간 중에 조산의 걱정이나 혹은 조산 때문에 주위에서 뭐 이런 수술의 권고 혹은 그런 걸 받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있으셨는지요?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보고서는 너무 놀라웠던 게 사실 자궁경부 봉합수술 받은 태아의 그런 합병증이나 예후, 장기 예후가 저렇게 안 좋은 데이터를 눈으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그런 부분들 이제 공감대가 있을 수 있었고, 근데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좀 더 권고가 아닌 아주 진료 가이드라인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공유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수술을 받고 저 산모나 그 아기가 더 나빠진 뭐 핵심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도움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궁경부 봉합수술은 자궁경관 무력증일 때 시행하는 수술인데 그러면 자궁경관 무력증이 왜 생기냐는 거죠, 사실. 예,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자궁경관 무력증이 있을 때 양수 검사를 해서 균이 발견되는 경우, 그냥 양수 내에서 세균이 발견되는 경우가 한 10% 정도에 있고 균은 안 보이지만 양수 내에서 염증 수치가 증가되는 경우도 5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염증을 치료하고 항생제를 치료하는 거 부분도 강조돼야 되는 부분인데 좀 원인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묶는 수술로 하는 경우는 염증이 내재돼 있을 때는 묶는 경우는 사실 그러고 나서 양수가 터져서 전원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술은 늘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모든 경우에 나쁘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한 연구는 사실 초산모에서 수술이 된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자궁경관 무력증으로 유산이나 조산한 과거력이 없는 분한테를 대상으로 한 연구거든요. 무조건 수술이 나쁘다 이런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전혀 네, 아닙니다. 그 또한 예, 또 예, 연구 결과에 해서 조심을 예, 예, 해야겠군요. 그리고 과거에 그랬던 예, 분은 예,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예. 초산일 때 이 수술에 대해서는 어, 공고하는 환자든 또 그 공고를 받은 어, 의사든 간에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 이 결과를 놓으면은 네, 간단하다고 맞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예, 예. 이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임신 중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감염이 잘 되는 또 뭐 위험 요소나 혹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나요? 어, 자궁 내 감염이 사실 전체적으로는 조기 양막 파수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이런 거랑 굉장히 그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사실 양수가 일찍 터지는 경우도 그 자궁 내 감염이 한 30% 정도 관여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 감염과 조산에 관한 연구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자궁경관 무력증이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조기 양막 파수 때문에 고위험 병실에 입원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감염의
그 원인이 되는 균은 산도, 즉 산모의 질에서 이제 상행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산도에서 미생물에 대한 검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은 연구 대상자가 이제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 자궁경화 무력증, 또 짧은 자궁 경부 길이, 고위험 병실에 입원한 산모들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서 보니까 사실 균에서 중요한 거가 내성균이거든요. 항생제 치료가 잘 안 되는 내성균. 그래서 최근에 내성균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내성균의 증가랑 관여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찾아봤더니 이제 수술을 한 경우, 자궁경부를 수술을 한 경우라든지 항생제를 좀 오랜 기간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내성균의 산도 내에서 내성균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내성균이 발견된 경우에가 신생아의 폐혈증 같은 거, 염증성 질환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로는 아예 그냥 자궁경과 무력증이 있는 산모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 균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대장균이었거든요. 대장균. 예, 예. 그래서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와 대장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신생아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가 신생아의 폐혈증이라든지 신생아 괴사성 장염이라고 해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생기는 이제 조산아의 흔한 비교적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 괴사성 장염이라든지 또 심지어 신생아 사망의 빈도가 이런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가 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상식처럼 우리가 알려져는 있지만 지키기가 어려운 정확한 기준의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되고 항생제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게 이 산부인과 영역 또 임신 출산 영역에서도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군요. 예. 그 외에 뭐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혹은 다음 연구 계획이라든가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 혹은 우리 사업단이나 보건복지부, 과기부의 어떤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지 연구자 입장과 우리 또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한마디씩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적으로 누령 임신을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추세라고 한다면 안전한 임신과 분만 또 태아와 산모 건강을 위해서 누령 임신에 따른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산전산후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후속 연구로서 고위험 산모의 위험 요소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또 이루어져서 인과관계를 일반화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관리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이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산모분들이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 많이 이제 그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사실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안 맞는 정보들을 보고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뭔가 그 길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면은 이제 좀 임신과 출산에서 어려운 쪽으로 사실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사실 제가 고위험 산모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 중심 과제는 를 통해서 국가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좀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금 시험관 임신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시험관 임신을 안 하고 좀 기다려도 되는데 시험관 임신을 하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시험관 임신에 대한 국가적인 데이터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좋은 지적, 그다음에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리고 환자단체나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주제를 개발하고 또 참여하고 피드백을 해서, 이게 연구라고 해서 오 선생님 그냥 논문 내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오히려 홍보가 돼야 되고, 진짜 온라인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보다 경험에 의하고, 경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갖고 상당한 파워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데이터가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되는, 이거 긍정적인 피드백이 유지되는 그런 사업단이 유지가 되길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시간, 그다음 장시간 자리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단에서 계속 팔로우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기대에 맞는 발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